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 여전히 녹록지 않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변수까지 터지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인데요. 오늘 그래서 고유경의 스페셜 리스트에서는 우리 시장 굉장히 잘 보시는 분과 시장 예상해 보고요. 3월 달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진짜 거의 유일하게 코스피 밴드를 예상을 적중하셨습니다. 2610선을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말씀을 주셔서 설마 했는데 네,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잠시 좀 복귀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2600선에 도달한 시점이 좀 빠르긴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베어리시하게 약하게 봤나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있었고 병목 현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물가 부담이 높아졌고 통화 정책은 좀 빨라지고 있고 거기다가 오미크론이 나올 줄 몰랐지만 겨울철이 되면 매년 반복되었던 코로나19 재확산 그러면은 경기는 또 불안해지고 물가는 더 오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지수 레벨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시점은 좀 빠르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은 전략적인 스탠스를 조금씩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점 통과 터닝 포인트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긍정적인 부분들, 변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바닥을 확인한 건지 아니면 이제 추가 하락도 열어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발간을 했는데요, 자료를. 연간 전망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밴드는 2610에서 3330이었는데, 2500에서 3180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그림, 매트릭스를 보시면 좀 아시겠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던 PR 레벨은 10배 정도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익 전망이 워낙 빨리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한국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년 동안의 평균이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과거를 봤을 때,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그랬고, 항상 지지력을 보여줘 왔던 밸류에이션 하단까지는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2500선 정도가 좀 락바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점은 향후 실적 전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18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이제 하단도 낮추고 상단도 낮췄습니다. 2,500까지는 열어두되 그리고 또 12배 상승 가능한 3,180까지 상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마다 전에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자. 반등시마다 저번에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짧게 본다면, 아주 짧게 본다면, 코스피 하단이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지금 2700선대에서는 서두를 때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2500선대, 그러니까 2600선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좀 전략을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2200이 깨지고 2500선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자.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말이 밀리면 사고 반등할 땐 좀 내비뒀다가 또 밀리면 사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저점권에서 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더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더 내려왔을 때 이제 그때 매수하자. 오히려 이제 반등시마다 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조금 그 반대 쪽의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까지야 나겠어? 그쵸. 이렇게 예상을 맞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 예상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단기전이 될지 장기전이 될지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전략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저도 상상을 하거나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취할 건 취하고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를 결정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도 1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토와 미군이 군사 개입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베이스 시나리오 상에서 단기적으로 끝날까? 좀 길어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네. 최근 1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1차 회의도 있었고 조만간 2차 회의도 있다고 네. 하니까 그렇게 오래 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 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경제나 물가나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2달, 3달을 끌고 가게 된다면 네. 한 분기가 전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기 경제, 분기 GDP 성장률, 분기 물가, 분기 실적 여기 온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한두 달 내에 끝나게 된다면 일시적인 영향 그리고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경기나 물가 측면에선 특히 유가나 천연가스가 최근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물가 부담 거기에 경기는 불안하고 이로 인해서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들은 커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전에 무게를 두기는 하겠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는 참 힘든 그런 면이 있죠. 장기적으로 2, 3개월 이상 끌고 가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경기, 물가, 실적까지 좀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프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줄지도 짚어볼게요. 네, 스위프트라고 한다면 국제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거래에 있어서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퇴출되게 된다면 무역 거래, 그러니까 수출 대금, 수입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네. 스위프트 배제라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러시아 은행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그러니까 2월 말에 G7에서 스위프트 배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이 배제 은행들을 결정할 TFT를 만들고 여기서 어떤 은행이 빠지고 들어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은행들이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빠졌을까, 배제됐을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하는 것은 러시아에는 최대 타격을 주면서 유럽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가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원자재 거래하는 은행들이 면제, 그러니까 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네.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여러 은행들이 면제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맞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것은 맞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인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으로 가고 유가가 더 폭등을 하고 이게 한두 달 더 지속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새롭게 리바이즈해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네. 러시아의 GDP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11위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큰 나라긴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의 GDP 대비 훨씬 더 영향력은
미국, 중국, 유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고 미국, 유럽, 중국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네. 시장의 방향성을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네. 그림에 보시면은 어이구 한국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 러시아로 수입하는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엄청난 비중이구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 한국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 한국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입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은 많지 것 않다. 같아요. 그리고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자동차나 기계 쪽이고요. 수입 비중은 원자재 쪽인데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큼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불안감들은 뭐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최근 앞서 말씀드렸죠. 유럽 쪽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자재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를 좀 유보하거나 아니면은 면제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온가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인데 이 또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까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위프트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걱정했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에는 막상 큰 타격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시작이 됐는데 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가 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발표될 겁니다. 경기 전망과 금리 인상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최근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사태가 국지전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력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제 지표가 좋았다. 네.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은 쉽게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네. 동시에 들어왔어요. 네. 전 이런 그림들이 3월 FOMC 이후에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빨리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왜냐면 3월 FOMC에서 50bp 빅스텝이라는 전망이 2월 10일만 하더라도 93%였어요. 근데 줄었죠. 지금 네. 제로입니다. 네. 거의 안 할 거다라는 어떤 일각의 시각에서는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보면 저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워낙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제 밤에 발표된 뭐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4일 날 발표될 예정인 고용 지표 네. 그리고 10일 날 발표될 예정인 물가 이 두 가지인데 2월 달에도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전망치가 확 튀어올랐거든요. 네. 이번에도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용자 수는 1월보다는 조금 둔화되지만 여전히 40만 명을 상회할 것이고 실업률은 다시 3%대로 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7.5에서 7.8로 더 올라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에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1월달 0.6에서 2월달 0.7로 더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들이 2월 달에도 확인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지금 제로로 낮아진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월 초 중반까지는 네.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최근 발언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연준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연준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우려감들이 좀 빠르게 후퇴했다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네.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초 중반에는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뭐 거의 다 악재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악재에 점점 더 민감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중에 희망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시그널 한번 짚어볼게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지표들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지금은 악재,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악재의 영향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근데 호재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재들이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증시에 오히려 반영이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호재들이. 그래서 이 무게감들이 역전되는 시점이 저는 3월을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악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호재들의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그림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때는 400만 명을 넘나들었던 게 지금 10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 미국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빠르게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밑에 그림처럼 이동성 지수, 경제활동이 얼만큼 활발한가를 보는 지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경제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는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가장 키팩터는 네. 고용입니다. 고용. 많이 회복되고 있죠. 고용 회복이 좀 더 뚜렷해지면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1월 고용 서프라이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노동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1월 고용 지표를 보시면은 노동인구,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이 139만 명 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내내 늘었던 게 163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139만 명이 들어왔다는 건 많은 노동자들이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들었고, 이게 시차를 두고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자, 고용 개선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소득이 다시금 턴하면서 소비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소비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구인은 많은데 구직자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폭등했던 임금도 이제 구직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률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 고용 개선으로 인해서 소비 회복, 물가 안정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사람이 부족해서 벌어졌던 병목 현상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LA 항에서의 물동량이고요, 빨간색 선이 롱비치 항에서의 물동량인데, LA 항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인데 4개월 연속 줄어들었어요, 물동량이. 그만큼 물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5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롱비치 항에서도 2달 만에 상승 반전을 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물류 처리량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 병목 현상이 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뭐 항구에서도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육상 운송이었어요. 한국에서 내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동시킬 사람이 네. 없는데. 그런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육상 운송에서의 컨테이너 수송량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 20%대에서 한 자릿수대로 회복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물류 대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뭐 긍정적인 시그널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있네요. 네.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진정 국면에 놓여 있고, 경제 활동도 회복되고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병목 현상도 풀려가고 있는 등, 진짜 뭐 이미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빨리 이제 악재의 무게가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악재 다 반영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도 치고 올라와서 우리 시장을 좀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